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아씨, 저 똥차는 또 뭐야? 여길 왜 기어들어와? 짜증이 덕지덕지 묻어나는 목소리는 전라남도 장성군에 위치한 육군보병학교 통칭 상무대의 정문 위병소를 지키고 있던 김상병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한여름의 태양은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를 피워 올릴 기세로 내리쬐고 있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등줄기로 땀이 흘러 방탄모 내피가 축축하게 젖어드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오후 근무였다. 김상병은 턱 끝까지 채워야 할 턱끈을 느슨하게 풀어놓고 위병소 초소 그늘에 짝다리를 짚고 서서 무료하게 하품을 하던 참이었다. 그의 시선 끝, 부대 정문으로 이어지는 2차선 도로 저편에서부터 요란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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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엔진 소리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경운기 특유의 단기통 디젤 엔진 소리였다. 소리뿐만이 아니었다. 검은 매연을 간헐적으로 뿜어내는 그 물체는 누가 봐도 수십 년은 좋게 굴렸을 법한 낡아빠진 파란색 경운기였다. 미쳤나 봐. 진짜 여길 오네. 김상병 옆에 총을 맨 채 부동자세로 서 있던 최일병이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황당함과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군부대 정문에, 그것도 대한민국 육군 장교와 부사관을 양성하는 핵심 시설인 상무대 정문에 경운기를 몰고 오는 민간인이라니.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경운기는 기어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위병소 앞 차단기까지 다가왔다. 탈탈거리던 소음이 잦아들자 운전석에 앉은 노인의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햇볕에 바싹 그을려 검붉은 얼굴, 그 위로 꼴 깊게 파인 주름. 머리에는 다 해진 밀진 모자를 쓰고 있었고 상의는 땀과 흙먼지로 얼룩진 낡은 작업복 조끼였다. 70줄은 훌쩍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다. 경운기 뒤편 짐칸에는 과일 상자인지 뭔지 모를 박스 몇 개가 위태롭게 실려 있었다. 김상병이 낄낄거리며 노인에게 다가갔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근무 중인 군인의 긴장감 따위는 없었다. 그저 지루한 시간을 때울 장난감을 찾은 아이 같은 가벼움만 가득했다. 할배, 여긴 밭이 아니에요. 뭐 팔러 왔소? 옥수수? 아니면 쑥? 노인은 경운기 시동을 끄지 않은 채 느릿하게 고개를 돌려 김상병을 바라봤다. 소음 때문에 잘 들리지 않는다는 듯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김상병은 더욱 큰 소리로 거의 고함치듯 말했다. 여기서 농사 지으면 안 된다고. 뭐 팔러 왔냐고요? 최일병이 뒤에서 조마조마한 표정으로 지켜봤다. 아무리 봐도 그냥 길을 잘못 든 노인 같은데 김상병의 태도는 도를 넘고 있었다. 노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쉰 듯 하면서도 어딘가 쇳소리가 섞인 낮고 묵직한 목소리였다. 면회 왔네. 손주놈 보러. 예? 면회? 김상병은 귀를 의심했다. 그는 과장되게 웃음을 터뜨렸다. 푸하. 면회? 할배, 지금 장난해요? 요즘 세상에 면회를 경운기 타고 오는 사람이 어딨어? 무슨 한국 전쟁 때 피난 오셨소? 노인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밀진 모자 챙 아래로 드러난 무표정한 눈으로 김상병을 물끄러미 쳐다볼 뿐이었다. 그 눈빛은 텅 비어 있는 것 같기도 혹은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어 읽어낼 수 없는 것 같기도 했다. 김상병은 그 무표정한 시선에 순간 기분이 잡쳤다. 늙고 볼품없는 노인네가 감히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것이 불쾌했다. 아, 진짜. 할배. 여기 군사시설이에요. 빨리 돌려요. 이 똥차 냄새 나니까. 김상병이 경운기 앞바퀴를 구둣발로 툭 찼다. 손주 이름이 박지훈이네. 여기서 신병 교육받고 있을 게야.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였다.
박지훈? 아, 그 뺀질이? 김상병은 면회자 명단을 확인할 생각도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거짓말을 내뱉었다. 어제 훈련 받다가 픽 쓰러져서 의무대 실려간 놈? 아이고, 할아버지가 이 모양이니 손자놈도 비실비실하지. 쯧쯧. 요즘 애들은 빠져가지고. 그 순간이었다. 노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연못 같던 눈동자에 얼음장 밑을 흐르는 경류 같은 서늘한 기운이 스쳤다. 노인은 경운기 핸들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을 주었다. 흙과 기름때가 낀 손이었지만 굵은 뼈마디와 바위처럼 다부진 손등의 힘줄은 수십 년간 농기구만 잡아서 생긴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손주놈이 쓰러졌다고?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억양이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다. 그렇다니까. 그러니 오늘은 면회 안 돼요.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데 웬 경운기가 와서 길을 막고. 김상병이 손을 휘휘 저으며 차단기 옆으로 비키라는 신용을 했다. 규정상 면회는 가능한 시간일 텐데. 확인 다시 해보게. 노인의 말에 김상병은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했다. 규정? 군대 규정을 당신 같은 민간인이 알아요? 지금 군인한테 규정 운운하는 겁니까? 최일병. 뭐해? 저 똥차 안 치우고. 당장 수동으로 차단기 내려버려. 예. 김상병님. 최일병이 허둥지둥 차단기 쪽으로 달려가려 할 때 김상병은 한술 더 떴다. 아, 진짜 말 안 통하네. 그는 노인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려 손을 뻗었다. 나가요 좀. 냄새나게. 바로 그때였다. 끼익.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위병소 안쪽에서 달려오던 검은색 지휘관 차량 K8 세단이 위병소 입구에 급정거했다. 차량 보닛에는 붉은색 바탕에 은색 별 하나가 선명하게 박힌 준장 성판이 붙어 있었다. 김상병과 최일병은 차 번호와 성판을 확인하자마자 사색이 되어 경례 자세를 취했다. 충, 성, 근무 중 이상. 뒷문이 거칠게 열리고 별 하나를 단 준장이 불같이 화가 난 얼굴로 차에서 내렸다. 그는 상무대 보병학교의 학교장이자 이 일대의 최고 지휘관인 이진성 준장이었다. 너희들 지금 근무 시간에 뭐 하는 짓이야? 위병소 앞에서 고성을 지르고 민간인한테. 이진성 준장은 김상병의 엉성한 경례를 무시하고 그를 밀치듯 지나쳐 경운기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는 경운기에 앉아있는 노인을 보았다. 이진성 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방금 전까지 김상병을 잡아먹을 듯 타오르던 분노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당혹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수준의 공포가 들어찼다. 그의 두 발이 아스팔트에 못 박힌 듯 멈췄다. 김상병과 최일병은 숨도 쉬지 못했다. 학교장이 왜 저 노인 앞에서 얼어붙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진성 준장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전투모를 고쳤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군 생활 전체를 통틀어 가장 완벽하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허리가 부러져라 즉각 경례를 붙였다. 각. 우렁찬 목소리가 위병소를 뒤흔들었다. 장군님, 박강철 장군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김상병의 눈이 뒤집혔다. 장군님이라고? 저 밀진 모자를 쓴 똥차경운기를 몰고 온 냄새나는 노인네가. 최일병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경운기 위에서 70 노인 박강철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밀진 모자 챙을 살짝 들어올리며 입을 열었다. 이 장군, 오랜만이구먼. 근데 자네 부대 위병소는 규정이 좀 특이해. 면회 온 노인네한테 냄새난다고 어깨를 밀치는 게 자네 부대 규정인가? 이진성 준장의 등줄기에서 식은 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김, 상병. 이진성 준장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경례 자세를 풀지 않은 채 고개만 돌려 얼어붙은 김상병을 노려봤다. 그 눈빛은 너는 이제 죽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김상병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는데 몇 초가 더 걸렸다. 장군. 그것도 현역 준장이 장군님이라고 부르는 존재. 은퇴했더라도 그 위상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자신은 그에게 할배, 똥차 냄새난다고 했으며 심지어 어깨를 밀치려 했다. 그게 저는 이분이 김상병의 입에서 의미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뇌가 정지했다. 네 이놈. 이 준장이 고함을 지르려던 찰나 박강철 전 장군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됐네. 이 장군. 애들 겁주지 말고. 박강철 장군이 경운기에서 내렸다. 탈탈거리던 엔진 소리가 멎자 위병소 주변은 불볕더위 속 매미 소리만 남은 채 기괴한 정적에 휩싸였다. 그는 흙 묻은 작업화를 아스팔트에 딛고 섰다. 70 노인의 구부정한 모습이었지만 이진성 준장의 눈에는 그가 여전히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 특수임무단의 전설적인 지휘관 검은 베레모의 호랑이로 보였다. 장군님, 어찌 이런 누추한 곳까지.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제가. 이진성 준장은 허리를 굽신거리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20여 년 전 자신이 갓 임관한 소위였을 때 사단장으로 모셨던 박강철 장군을 기억했다. 당시에도 그는 살아있는 전설로 불렸다. 707 창설 멤버이자 수많은 비밀 작전을 지휘했으며 별 3개중장을 달고 명예롭게 전역한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왜 경운기를 타고 연락하면 자네가 이 요란한 차를 끌고 마중 나올 것 아니었나? 나는 그냥 손주놈 얼굴 보러 온 게야. 박강철은 이 준장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그 손길에 이 준장은 오히려 더 얼어붙었다. 지훈이가 박지훈 훈련병이 장군님의 손자였습니까? 내 딸 자식이 남긴 유일한 핏줄일세. 박강철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다. 그런데 자네 부대 병사는 내 손주가 훈련받다 쓰러졌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이진성 준장의 시선이 다시 김상병에게 향했다. 이번에는 살기가 실려 있었다. 김상병. 이병. 아니 상병 김민철. 김상병은 거의 울음이 터지기 직전의 목소리로 관등 성명을 외쳤다. 내가 감히 장군님의 손자분을 두고 망언을 해? 사실인가? 박지훈 훈련병이 쓰러졌나? 아닙니다. 그냥 전호. 아니, 어르신을 돌려보내려고. 거짓말을. 이 미친 새끼가. 이 준장의 입에서 육두문자가 터져나왔다. 그는 당장이라도 김상병의 멱살을 잡을 기세였다. 군에서 상관 모욕과 민간인 희롱은 중범죄에 속했다. 하물며 그 대상이 전설적인 예비역 중장일 줄이야. 이 장군. 박강철이 다시 그를 막아섰다. 나는 내 손주가 여기서 특별 대우받는 걸 원치 않네. 그냥 조용히 얼굴만 보고 갈게야. 이 병사들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 내 행색이 이러니 오해할 만도 했어. 장군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군 기강은 자네가 알아서 잡게. 박강철은 김상병과 최일병을 차례로 쳐다봤다. 두 병사는 차라리 총살을 당하는 게 낫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쳐박고 있었다. 다만 저 친구들한테 이것 하나만 가르쳐 주게. 군복은 계급장으로만 입는 게 아닐세. 국민이 입혀주는 옷이야. 저 옷을 입고 지키는 대상이 누군지 오늘 밤에 잠들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하게. 그는 다시 이준장을 바라봤다. 내 손주 박지훈이 지금 좀 볼 수 있겠나? 물론입니다. 당장 모셔오겠습니다. 장군님, 우선 제 차를 타시고 학교장실로. 됐네. 여기서 보지. 박강철은 손사래를 쳤다.
저 경운기, 저기 그늘에 좀 대놔야겠네. 그리고 이 장군, 자네도 볼일 보게. 나 때문에 부대 업무가 마비되면 쓰나. 손주 만나고 조용히 갈 테니 소란 피우지 말게. 하지만 장군님, 명령일세. 명령이라는 한마디에 현역 준장인 이진성 장군은 마치 신병처럼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경례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준장은 부관에게 눈짓했다. 부관은 즉시 무전으로 신병교육대대에 연락을 취했다. 당장 헌병대 불러 저 두 놈 위병소 근무 교대시키고 즉시 영창 대기시켜. 이 준장이 부관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뒤로하고 박강철 장군은 경운기를 몰아 위병소 옆 나무 그늘로 옮겼다. 그는 짐칸에 실어온 상자를 열었다. 땀에 절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복숭아 몇 개와 시원한 식혜가 담긴 보온병이 들어있었다. 그 사이 위병소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헌병들이 도착해 넋이 나간 김상병과 최일병을 연행해 갔고 새로운 근무자들이 로봇처럼 경직된 자세로 위병소를 지켰다. 상무대 전체의 전설의 707중장이 경운기를 타고 나타났다는 소문이 빛의 속도로 퍼지기 시작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신병교육대대 소속의 검은색 지휘 차량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와 위병소 앞에 멈췄다. 중대장으로 보이는 대위가 황급히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다. 빨리 내려. 박지훈 훈련병.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의 훈련병 하나가 차에서 거의 굴러떨어지다시피 내렸다.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전투복, 아직 머리카락이 채 자라지 않은 까까머리. 박지훈 훈련병이었다.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훈련 중에 갑자기 중대장이 달려와 자신을 차에 태우더니 너희 할아버지가 학교장님과 면담 중이라는 알 수 없는 소리를 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할아버지가 왜? 온갖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나무 그늘 아래 멈췄다. 할아버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늘 타고 다니시던 그 낡아빠진 파란색 경운기. 그리고 그 옆에 서서 자신을 보고 희미하게 웃고 계신 할아버지 박강철. 지훈아. 박지훈 훈련병은 모든 규율과 군기를 잊고 할아버지에게 달려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중대장과 위병소 근무자들은 숨을 죽였다. 할아버지, 여긴 어떻게? 이 경운기 타고 장성까지 오신 거예요? 미쳤어, 정말. 지훈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함께 원망, 그리고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전라북도 무주 산골에서 이곳 전라남도 장성까지 경운기를 타고 올 거리는 절대 아니었다. 새벽에 출발하니 올만하더군. 밥은 먹었냐? 박강철은 지훈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햇볕에 그을리고 볼살이 조금 빠진 것 외에는 건강해 보였다. 밥이 문제예요? 오시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전화하시지. 전화하면 내가 훈련 중에 나올 수 있나. 그리고 이놈 어른한테 미쳤어가 뭐냐. 박강철이 지훈의 머리를 툭 쳤다. 아, 그게 아니라. 너무 놀라서. 근데 괜찮으세요? 오는 길에 힘드시진 않았고. 괜찮다. 이것 봐라. 박강철은 짐칸에서 복숭아 하나와 식혜가 담긴 컵을 꺼내 지훈에게 건넸다. 내가 좋아하는 거다. 어서 먹어. 땀 많이 흘렸을 텐데. 지훈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복숭아를 받아 한 입 베어 물었다. 시원하고 달콤한 과즙이 입안에 퍼졌다. 눈물이 핑 돌았다. 어릴 적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할아버지는 늘 묵묵히 밭을 갈고 과수원을 돌보며 그를 키웠다. 지훈에게 할아버지는 그저 평생 농사만 지으신 과묵하고 엄하지만 정 많은 시골 할아버지일 뿐이었다. 할아버지 근데 아까 중대장님이 할아버지가 학교장님이랑 얘기 중이라고. 무슨 일 있었어요?
혹시 저 때문에? 지훈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박강철은 손을 저었다. 아니다. 그냥 오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학교장이라는 분이 안내해 준 것뿐이다. 박강철은 경운기에 걸터앉아 지훈이 복숭아를 다 먹을 때까지 말없이 기다렸다. 위병소 주변의 모든 장교와 병사들은 그 광경을 멀리서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전설적인 특수부대 사령관과 훈련병 손자의 만남. 그 극적인 대비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지훈이 복숭아 씨를 휴지에 싸서 쥐자 박강철이 입을 열었다. 지훈아. 예, 할아버지. 훈련 할 만하냐? 예. 조금. 힘들긴 한데 동기들하고 같이 하니까 버틸만 합니다. 그래. 박강철은 지훈의 어깨를 잡았다. 농사일로 다져진 억센 손이었다. 군 생활이라는 게 별거 없다. 부러지지 말고 휘어질 줄 알면 된다. 대나무처럼 말이다. 세찬 바람 분다고 뻣뻣하게 버티면 부러지는 건 자기 자신이다. 잠깐 휘어졌다가 바람 지나가면 다시 서면 그만이다. 예.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동기들 잘 챙겨라. 전쟁 나면 내 등 뒤를 맡길 녀석들이다. 혼자 잘난 놈은 100명을 이길 수 없지만 같이 가는 놈들은 1000명도 10,000명도 이길 수 있다. 박강철 장군은 강철처럼 강해지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나무처럼 유연하라고 했다. 명심하겠습니다, 할아버지. 됐다. 이제 그만 들어가 봐라. 중대장 기다린다. 박강철은 지훈의 등을 툭툭 두드려 주었다. 할아버지, 가실 때는 제가 어떻게 차편이라도. 이놈. 내가 지금 내 몸 하나 못 가누는 훈련병 주제에 무슨 차편이냐. 타고 온 놈이 타고 가야지. 박강철은 경운기 시동을 걸었다. 다시 탈탈탈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조심히 가세요. 꼭 전화하셔야 해요. 도착하시면. 지훈은 멀어지는 경운기를 향해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소리쳤다. 박강철은 손만 한번 쓱 흔들어 보이고는 경운기를 몰아 부대 정문을 빠져나갔다. 경운기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상무대 정문의 모든 근무자들은 그 자리에 부동자세로 서서 그 위대한 퇴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훈이 막사로 복귀하자 분위기가 이상했다. 중대장이 그를 따로 불렀다. 박 훈련병. 괜찮나? 예. 예, 괜찮습니다. 그래. 할아버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내가 자랑스럽겠다. 예? 아. 예. 그냥 평생 농사만 지으신 분이라. 중대장은 지훈의 대답에 쓴웃음을 지었다. 평생 농사만 지으신 분이 전설의 707 부대장이자 예비역 중장이라는 사실을 이 순진한 손자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이진성 준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안 전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 국군기무사령부 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지인에게였다. 나 이진성이네. 그래. 오늘 상무대에 그분이 다녀가셨네. 아니, 공식 방문이 아니라. 경운기 타고. 그래, 경운기. 손자 면회 오셨다더군. 아무래도 그분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신 것 같네. 별일 아니길 바라야지. 박강철이 떠난 상무대에는 거대한 폭풍의 눈이 생성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상무대 육군보병학교 교장 이진성 준장의 집무실은 그가 부임한 이래 가장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다시 말해봐. 헌병대장. 이진성 준장은 창밖으로 이제 막 연병장을 행군하기 시작한 훈련병들을 내다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다. 등은 땀으로 축축했지만 등줄기를 타고 내리는 것은 식은 땀이었다. 집무실 중앙에 차렷 자세로 서 있던 헌병 대장 중령은 마른 침을 삼켰다. 오늘 부로 위병소 근무에서 체포된 김민철 상병. 조사를 마쳤습니다.
본인도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민간인, 아니 박강철 장군님께 대한 모욕, 협박, 그리고 직무유기. 그래서 이 준장이 몸을 돌렸다. 그의 눈은 피로와 분노로 충혈되어 있었다. 규정대로 처리하면 되겠지. 안 그런가? 그게 헌병대장이 말끝을 흐렸다. 김상병의 부친이 김영수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그 김영수 의원 말인가? 예, 그렇습니다. 이진성 준장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꼬여도 단단히 꼬였다. 문제는 이제 단순한 군 기강 해이 사건이 아니었다.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다분했다. 그는 집무실 책상으로 돌아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김영수 의원. 다선 의원은 아니지만 국방위에서 군의 예산과 인사에 사사건건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는 군 수뇌부에게는 꽤나 귀찮은 존재였다. 그런 자의 아들이 하필이면 707의 전설이자 살아있는 군의 신화인 박강철 장군을 건드렸다. 그래서 김상병은 지금 뭐라고 하나? 영창에서 처음엔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다가 지금은 박강철 장군님의 신원을 듣고는 거의 실신 상태라고 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살려달라고만. 살려달라? 이 준장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쾅! 지 아비 뺑 믿고 군 생활 편하게 하려던 놈이 감히 누굴 건드린 줄도 모르고 당장 군법회의에 회부해. 김영수 의원이고 나발이고 이번 일은 덮을 수 없어. 덮어서도 안 되고. 하지만 교장님. 하지만 뭐. 박강철 장군님께서 이 일을 외부에 알리거나 저 병사들의 처벌을 원치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군 기강은 자네가 알아서 잡게라고 하신 말씀은 조용히 덮으라는 뜻으로도 자네가 감히 박 장군님의 뜻을 왜곡하나. 이 준장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가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헌병대장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박강철 장군은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아온 특수전 사령관이었다. 자신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성격임을 이 준장도 잘 알고 있었다. 만약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예비역 중장, 경운기 타고 손자 면회. 위병소 병사에게 봉병 같은 자극적인 기사가 신문 일면을 장식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박강철 장군의 조용한 노후는 산산조각이 나고 그 손자 박지훈 훈련병은 군 생활 내내 그 사건의 주인공으로 낙인 찍힐 터였다. 그것은 박강철 장군이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김상병을 그냥 둔다면 김영수 의원은 제 아들이 영창에 갔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상무대를 통째로 뒤집어 놓으려 할 것이다. 어떤 늙은 농부가 위병소에서 소란을 피웠는데 내 아들이 오히려 영창에 갔다고 왜곡하며 언론과 감찰을 총동원할 게 뻔했다. 젠장. 이진성 준장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김상병을 처벌하면 김 의원이, 처벌하지 않으면 군의 기강과 박 장군에 대한 예의가 무너졌다. 일단 김상병은 영창에 그대로 둬. 면회 일절 금지, 외부 접촉 차단해. 김영수 의원실에서 연락 오면 나한테 직통으로 연결해. 내가 직접 상대하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일병은 그 옆에 있던 놈. 최일병은 김상병의 강압적인 지시에 따랐을 뿐 직접적인 모욕 행위는 없었습니다. 극도로 겁에 질려 있었고요. 다만 위병소 근무자로서 상황을 즉각 보고하지 못한 책임은 그 병사는 교육대대로 다시 보내. 보직 해임하고 다른 중대로 전출시켜. 그리고 입 단속 단단히 시켜. 오늘 위병소에서 본 일은 무덤까지 가져가라고 해. 만약 한 글자라도 새어나가면 그땐 군법에 정해진 최고형을 각오하라고. 예.
헌병대장이 경례를 붙이고 집무실을 나갔다. 혼자 남은 이진성 준장은 수화기를 들었다. 육군본부 인사사령부의 직속 상관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다. 이 일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 충성. 준장 이진성입니다. 예, 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상무대에 박강철 장군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예. 707의 박강철 장군님 맞습니다. 방문 목적은 손자 훈련병 면회셨습니다. 그런데 오신 차량이 경운기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이 준장은 눈을 감고 그날 위병소에서 벌어진 일을 김상병의 만행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했다. 보고를 마쳤을 때 수화기 너머의 소장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준장, 자네, 지금 자네가 무슨 폭탄을 돌린 건지 알기나 하나? 박 장군님께서 경운기를 그걸 막아서고 모욕을 해? 송구합니다. 일단 알겠네. 박 장군님께서 조용히 가셨다는 게 천만다행이야. 김영수 의원 거는 골치 아프군. 일단 자네 선에서 막아. 김상병은 절대 풀어주면 안 돼. 그렇다고 군법회의까진 가지 말고 영창만창으로 징계위원회 열어서 처리해. 김 의원이 반발하면 박강철 장군 6글자만 똑똑히 전하게. 그 양반도 국방위원이면 그 이름의 무게가 뭔지 알 테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박지훈 훈련병. 그 손자. 어떻게든 무사히 전역시켜야 하네. 아니, 자대 배치까지라도 완벽하게 보호해야 해. 무슨 말인지 알겠나? 예. 박 장군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 당신 때문에 손자가 군 생활에서 피해를 보거나 혹은 특혜를 받는 것 둘 다 아닐 걸세. 그냥 평범하게 있다 가길 바라시겠지. 그런데 이 준장 자네 부대에서 사고를 쳤어. 이제 그 훈련병은 평범하게 지낼 수가 없게 됐다고. 자네가 책임지고 그 훈련병 주변의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해. 훈련 강도, 열외는 안 돼. 하지만 안전은 특급으로 보장해. 동기들과의 마찰, 불침번 근무, 식단 하나까지 전부 다. 소장님, 그건 명백한 특혜. 특혜? 이건 특혜가 아니라 위기관리일세. 만에 하나 박지훈 훈련병이 훈련받다가 발목이라도 삐끗해봐. 그게 박 장군님 귀에 들어가면 그땐 자네나 나나 이 군복 벗어야 할지도 몰라. 알겠나?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이진성 준장은 상무대 전체에 보이지 않는 특명을 하달했다. 신병교육대대 이중대 3소대 108번 훈련병 박지훈. 그의 군 생활을 티나지 않게 완벽하게 보호하라. 상무대는 이제 한 명의 훈련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었다. 박지훈 훈련병은 그날 저녁 막사로 복귀했을 때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미묘하게 달라졌음을 느꼈다. 훈련 도중 중대장 차를 타고 나갔다 온 훈련병.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화제거리였다. 야, 박지훈. 너 뭐야? 중대장이 차까지 태워주고. 할아버지가 원스타백이라도 되냐? 생활관 동기인 최강일 훈련병이 샤워를 마치고 나온 지훈에게 짓궂게 물었다. 지훈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멋쩍게 웃었다. 아니야. 그냥 할아버지가 먼 길 오셨는데 길을 잘못 드셔서 중대장님이 잠깐 안내해 주신 것뿐이야. 에이, 거짓말. 길 잃었다고 중대장 차가 떠? 그것도 교장한테 갔다며? 너 진짜 뭐야? 진짜 아니라니까. 우리 할아버지 그냥 무주에서 농사 지으셔. 경운기 타고 오셨다니까. 경운기? 푸하. 최강일이 배를 잡고 웃었다. 야, 그게 더 이상해.
경운기 타고 상무대까지 왔다고. 너희 할아버지 무슨 터미네이터냐? 생활관 동기들이 덩달아 웃음을 터뜨렸다. 지우는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그들 눈에는 지훈의 말이 그저 백을 숨기기 위한 어설픈 거짓말로 들릴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을 대하는 간부들의 태도는 명백히 달라져 있었다. 다음 날 지옥의 화생방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다. 신병교육대대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훈련이자 대나무처럼 휘어지라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시험받을 첫 번째 관문이었다. 훈련 전 이중대장대위 3소대 조교인 천성진 하사를 따로 불렀다. 천하사, 하사 천성진, 오늘 화생방 훈련 3소대, 특히 108번 박지훈 훈련병 문제없게 진행해. 천하사는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훈련병들 사이에서 독사로 불리는 조교였다. 문제없게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설마 열외라도 시키라는 말씀이십니까? 천하사의 목소리에 불만이 서렸다. 그는 빽 있는 훈련병을 가장 혐오했다. 열외는 무슨, 훈련은 똑같이 받는다. 중대장이 목소리를 낮췄다. 다만 절대 사고가 나면 안 된다. 방독면 착용 미숙으로 가스를 과다하게 흡입한다거나 안에서 발작을 일으키거나 동기들과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난다거나 그런 변수를 원천 차단하라는 말이다. 알겠나? 천하사는 무언가 거대한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어제 위병소에서 벌어진 소동은 이미 조교들 사이에도 파다했다. 경운기 탄 중장 이야기. 그리고 그 손자가 바로 자기 소대에 있었다. 천하사. 박지훈 훈련병은 그냥 훈련병이 아니야. 우리 모두의 목이 달린 시한폭탄이다. 똑바로 해. 예, 알겠습니다. 천하사의 얼굴이 굳었다. 가스 실습실 앞. 훈련병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방독면을 점검하고 있었다. 1조. 입장. 천하사의 고함과 함께 지훈이 속한 1조가 가스실로 들어섰다. 문이 닫히고 희뿌연 CS가스가 실내에 차오르기 시작했다. 콜록, 커헉. 방독면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필터를 미세하게 뚫고 들어오는 매캐한 가스에 훈련병들이 기침을 터뜨렸다. 전원, 방독면 벗어. 조교의 지시에 따라 훈련병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방독면을 벗었다. 그 순간 지옥이 펼쳐졌다. 악, 눈 따가워. 살려주세요. 콜록, 콜록, 캑. 눈물, 콧물, 침이 범벅이 되어 쏟아져 나왔다. 피부는 바늘로 찌르는 듯 따가웠고 숨이 막혀 폐가 쪼그라드는 것 같았다. 훈련병들은 이성을 잃고 출입문 쪽으로 달려들려 했다. 대열 유지 못해. 천하사가 방독면을 쓴 채 고함을 질렀다. 박지훈 역시 죽을 맛이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고 콧물이 턱까지 흘러내렸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공포가 밀려왔다. 그때 옆에 있던 동기 최강일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최강일은 기침도 못하고 목을 움켜쥔 채 주저앉고 있었다. 평소 기관지가 약하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과호흡 증세가 오는 것 같았다. 부러지지 말고 휘어질 줄 알면 된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불현듯 뇌리를 스쳤다. 지금 뻣뻣하게 공포에 맞서면 부러진다. 같이 가는 놈들은 1000명도 이긴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주저앉은 최강일의 등을 세게 두드리며 그의 귀에 대고 소리쳤다. 강일아, 숨 천천히. 나 따라해. 흡, 후, 흡, 후. 지훈 자신도 죽을 것 같았지만 그는 자신의 호흡을 통제하려 애쓰며 최강일의 등을 계속 쓸어내렸다. 정신 차려. 괜찮아. 곧 끝나.
그 광경을 방독면 너머로 지켜보던 천하사의 눈이 가늘어졌다. 다른 훈련병들은 제정신이 아니어서 문만 두드리고 있는데 박지훈은 자신도 고통스러워하면서 동기를 챙기고 있었다. 저놈, 보통 놈이 아닌데? 그는 박지훈이 빽이라서가 아니라 뭔가 다른 놈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인지했다. 전원, 가스실 이탈. 문이 열리고 훈련병들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지훈은 거의 탈진한 최강희를 부축하다시피 끌고 나왔다. 밖으로 나온 훈련병들은 맑은 공기를 마시며 다시 한번 눈물 콧물을 쏟아냈다. 최강일은 땅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천하사가 지훈에게 다가왔다. 108번 훈련병. 흑. 훈련병. 지훈. 지훈은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경례를 붙였다. 안에서 동기 챙긴 건 가상하다. 하지만 내 놈 몸이나 챙겨. 얼굴꼴이 그게 뭐냐? 천하사는 무심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빨리 가서 바람 쐬어. 10분 뒤에 총기 수입 시작한다. 천하사는 돌아서며 중대장에게 무전으로 보고했다. 3소대 화생방 훈련 종료. 특이사항 없습니다. 예. 108번 훈련병 아주 정상적으로 훈련 마쳤습니다. 그는 정상적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그날 밤 점호 시간. 천하사는 생활관을 순찰하다 108번 훈련병의 관물대에 시선이 멈췄다. 관물대 한쪽에 작은 사진이 붙어 있었다. 낡은 경운기 옆에 밀진 모자를 쓴 할아버지와 앳된 지훈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천하사는 그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다음 생활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박지훈은 아무것도 몰랐다. 자신이 특급 보호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도, 자신의 할아버지가 이 부대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한 전설이라는 사실도. 그는 그저 할아버지의 가르침대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을 뿐이었다. 박강철 장군이 다녀간 지 사흘째 되는 날, 상무대 교장 이진성 준장은 그야말로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다. 육군 본부에서는 매일 아침 박지훈 훈련병 특이사항 유무를 보고하라고 닥달했다. 신병 교육대대장은 훈련병 하나 때문에 아예 중대 막사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다. 정작 박강철 장군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그 폭풍전야 같은 고요함이 이 준장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차라리 호통이라도 치면 좋으련만. 한편 영창에 수감된 김민철 상병은 완전히 폐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헌병대장의 입을 통해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전해들었다. 박강철 707 특임단 창설 멤버 육군 중장 예편. 자신의 아버지인 김영수 의원조차도 국방위에서 이름만 듣고 벌벌 기는 군의 성역 같은 존재였다. 내가 그런 분한테 똥차라고. 김상병은 밥도 넘기지 못하고 좁은 영창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진성 준장이 가장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 교장님, 김영수 의원실에서 김 의원이 직접 오셨습니다. 지금 위병소를 통과했습니다. 부관의 다급한 보고에 이 준장은 마른 세수를 했다. 올 것이 온 것이다. 막지 마. 들여보내. 교장실로 안내해. 몇 분 뒤 교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잘 차려입은 슈트 차림의 중년 남성이 성난 황소처럼 들이닥쳤다. 김영수 의원이었다. 이진성 장군, 이게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김 의원은 경례도 무시하고 다짜고짜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내 아들이 민간인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그 민간인은 멀쩡히 보내주고 내 아들만 영창에 가둬요. 여기가 지금 조선시대 사또 노름하는 데인 줄 아십니까? 이진성 준장은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 의원님,
먼저 앉으시죠. 흥분부터 가라앉히시고. 앉아요? 지금 내가 앉게 생겼습니까? 당장 내 아들 풀어주지 않으면 내일 아침 신문에 상무대 위병소의 민간인 폭행 및 직권남용 사건으로 도배를 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아시쇼. 이진성 준장은 김 의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준비했던 말을 꺼냈다. 의원님, 그 민간인 분이 누군지 알고 오신 겁니까? 누구요? 듣자 하니 어디 촌에서 경운기나 모는 늙은이라던데 그 늙은이가 뭐라도 됩니까? 내가 그런 잡놈 하나 때문에. 의원님, 이 준장이 김 의원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 경운기 모는 늙은이 분의 함자가 박강철 세자입니다. 박강철? 그게 누군? 김영수 의원의 얼굴이 순간 멈췄다. 그는 국방위원이었다. 박강철이라는 이름이 군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리가 없었다. 그의 뇌가 그 이름과 경운기, 늙은이라는 단어를 연결시키려 애썼지만 실패했다. 설마. 아니겠지. 그분이 왜 경운기를. 박강철 장군님, 예비역 육군 중장, 707 특수임무단 창설 멤버이자 초대 단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그 박강철 장군님 맞습니다. 김영수 의원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분노로 가득 찼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분이 왜 상무대에? 손자 훈련병 면회를 오셨습니다. 경운기를 타고. 그런데 의원님의 아드님 김민철 상병이 그분을 막아서고 냄새나는 똥차 여기서 농사짓지 말라 할배라고 부르며 어깨를 밀치려 했습니다. 김영수 의원은 뒷걸음질 치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군 기강 해이 문제가 아니었다. 군의 역사를, 군의 정신을 모욕한 행위였다. 이 미친 새끼. 그의 입에서 아들을 향한 욕설이 터져나왔다. 이 장군.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놈이. 의원님. 이진성 준장은 차가운 표정을 풀지 않았다. 박 장군님께서는 이 일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손자 훈련병을 생각해서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아드님에 대한 처벌도 원치 않으셨고요. 장군님께서. 하지만 이 준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일은 박 장군님의 의사와는 별개로 대한민국 육군의 기강 문제입니다. 김 상병은 위병소 근무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을, 그것도 군의 대선배를 모욕했습니다. 이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김영수 의원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언론에 터뜨리겠다고. 박강철 장군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장날 터였다. 아드님은 군법회의는 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박 장군님의 뜻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다만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영창만창, 그리고 만기 저녁 시까지 최전방 GOP 격오지 부대로 전출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입니다. GOP 격오지 부대. 김 의원이 자기 아들을 편한 후방부 대상 무대로 빼돌리기 위해 썼던 힘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따르겠습니다. 김영수 의원이 쥐어짜듯 대답했다. 이 장군, 박 장군님께 제 아들놈을 대신해서 어떻게든 사죄를. 그건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박 장군님께서는 이미 무주로 돌아가셨습니다. 김영수 의원은 비틀거리며 교장실을 나갔다. 방금 전에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고 수십 년은 늙어버린 모습이었다. 이진성 준장은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장 큰 고비는 넘겼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진짜 폭풍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같은 시각 전라북도 무주. 박강철 장군은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사과나무 가지치기를 하고 있었다. 평화로운 시골의 오후였다. 그의 낡은 이지 폴더폰이 요란한 벨소리를 울렸다. 그는 땀을 닦으며 주머니에서 전화를 꺼냈다. 발신자 번호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그는 그 번호를 알고 있었다. 박강철은 전화를 받지 않고 다시 가지치기에 몰두했다. 전화는 끊겼다가 다시 울렸다. 끈질겼다. 세 번째 벨이 울렸을 때 박강철은 한숨을 내쉬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게. 수화기 너머로 한때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굵고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장군, 나 민태룡일세.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상무대의 경운기를 타고 가? 이 늙은이가 드디어 노망이 든 게야. 민태룡. 박강철과 함께 707을 창설했으나 권력지향적인 성격으로 인해 결국 박강철과 등을 돌리고 정계에 진출했던 박강철의 오랜 동지이자 라이벌이었다. 박강철은 무심하게 대답했다. 민 장군. 아직도 귀가 밝구먼. 장성에 바람 쐬러 간 걸 서울에서도 아나. 바람? 자네가 움직이면 그게 바람인 줄 아나. 그건 태풍이야. 지금 육군본부가 자네 때문에 발칵 뒤집혔어.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겐가? 자네답지 않게. 박강철은 가지치기 가위를 내려놓고 먼 산을 바라보았다. 밭에 거름 줄 때가 됐는데 걸음이 영 시원찮아서 말이야. 걸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뿌리가 썩어가는데 잎사귀만 닦아대니. 어쩔 수 있나. 늙은 농부가 직접 걸음이라도 한번 줘야지. 냄새는 좀 나더라도. 자네. 민태룡은 박강철의 말뜻을 알아챘다. 그는 상무대라는 밭에 걸음을 주러 간 것이었다. 박강철. 자네 아직도 그 군인놀이 못 버렸나? 이미 우린 끝났어. 제발 조용히 늙어 죽으라고. 민 장군. 전화를 잘못 걸었네. 난 농부 박강철일세. 박강철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흙 묻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수십 년간 총과 칼을 쥐었던 손, 그리고 다시 수십 년간 괭이와 삽을 쥔 손.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에 다시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상무대 육군보병학교 교장 이진성 준장의 특명은 즉각적이고 비밀스럽게 하달되었다. 작전명은 나이팅게일. 박지훈 훈련병을 티나지 않게 완벽히 보호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 작전의 최일선 실행자는 3소대 조교 독사 천성진 하사였다. 미치겠군. 천 하사는 조교 사무실에서 나이팅게일 지침을 전달받고 머리를 감싸 쥐었다. 지침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세세했다. 1. 훈련병 박지훈, 모든 훈련에서 중간 위치를 유지할 것. 너무 뒤처지지도 너무 눈에 띄지도 않게. 2. 각계 전투 및 유격 훈련 시 가장 안전이 확보된 주로 레일로 유도할 것. 3. 야간 행군 시 군장 결속 상태 및 전투화 상태를 조교가 30분 단위로 우연히 점검할 것. 4. 식사 배식 시 국과 반찬이 기준량 이하로 배식되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할 것. 5. 타 훈련병과의 불필요한 마찰 원천 차단. 장난하나? 이게 무슨 유치원 소풍이야. 천 하사는 불만이었지만 중대장과 대대장을 거쳐 교장까지 연결된 이 명령의 무게를 모를 리 없었다. 그는 박지훈 훈련병의 할아버지가 그 박강철 중장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전해 들었다. 문제는 박지훈 훈련병 본인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것이었다. 108번. 총기 멜빵 조절 똑바로 못하나. 사격술 예비 훈련 PRI 시간. 천 하사는 일부러 지훈에게 더 크게 소리쳤다.
다른 훈련병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정작 지적한 내용은 다른 훈련병의 실수였다. 지우는 어리둥절했지만 일단 큰 소리로 대답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의 동기들은 수군거렸다. 야, 박지훈 또 찍혔냐? 아니야. 가만 보면 천하사가 박지훈한테만 뭐라고 하고 정작 얼차려는 딴 놈들 시키지 않냐? 그런가? 진짜네. 나이팅게일은 티나지 않게라는 전제부터 불가능한 작전이었다. 훈련병들은 귀신같이 알아챘다. 박지훈이 무언가 특별하다는 것을. 그 특별함을 가장 불쾌하게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다른 소대 조교인 황병철 하사였다. 황 하사는 훈련병들 사이에서 악마로 불렸다. 천 하사가 독사처럼 정확하고 차갑게 기강을 잡는 스타일이라면 황 하사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가학적인 성향이 다분한 인물이었다. 그는 유독 집안이 유복하거나 빽이 있어 보이는 훈련병들을 곤란해 교묘하게 괴롭히고 주말에 부모님 면회 시 음료수라도 사오라며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부대의 썩은 뿌리 중 하나였다. 천하사. 3소대 108번 말이야. 야간 점호가 끝난 뒤 조교 사무실에서 황 하사가 컵라면에 물을 부으며 천하사에게 말을 걸었다. 왜? 요즘 그 새끼 때문에 말 많던데. 중대장님도 그렇고 대대장님도 3소대 순찰을 도시더군. 그 자식. 김영수 의원 아들 내미김 상병 쫓아낸 그 경운기 손자 맞지? 천하사는 대답 없이 서류만 뒤적였다. 황 하사가 비열하게 웃었다. 시발. 백도 가지가지야. 어떤 놈은 국회의원 백으로 꿀 빨려다 줬대고 어떤 놈은 경운기 백으로 황제군 생활을 하네. 더러워서 원. 말 조심해라 황 하사. 들을 귀가 많다. 아, 뭐가 무서워서. 천하사 당신도 알잖아. 군대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줄 잘 서고 백 좋은 놈이 장땡이지. 근데 난 그 108번 새끼 왠지 맘에 안 들어. 그 뺀질거리는 눈깔이. 화생방 때도 지 혼자 동기 챙기는 척 영웅 놀이했다며? 가소로운 새끼. 내가 한번 제대로 꺾어줘야 하는데. 천하사의 눈이 차가워졌다. 내 소대 훈련병이다. 신경 꺼. 아, 네. 그러시겠죠. 특별한 훈련병이니까. 황 하사는 뜨거운 컵라면을 들고 비웃으며 사무실을 나갔다. 천하사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 예감은 정확했다. 문제는 박지훈이 아니라 박지훈이 아끼는 동기에게서 터졌다. 야간 불침번 근무 시간. 박지훈과 함께 근무에 나선 것은 화생방 때 그가 도와주었던 최강의 훈련병이었다. 지훈아. 고맙다. 새벽 3시 고요한 복도에서 최강일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뭐가? 화생방 때도 그렇고. 사실 너 좀 피했다. 애들이 내가 빽 있다고 수군거려서. 나 진짜 그런 거 없다니까. 우리 할아버지 그냥 농부셔. 알아. 근데 이젠 상관없어. 최강일은 주먹을 꽉 쥐었다. 사실 황 하사 그 개새끼가 나한테 너 감시하라고 했다. 뭐? 박지훈의 눈이 커졌다. 내가 누구랑 친하게 지내는지, 주말에 뭐 하는지, 혹시 몰래 전화 쓰는지. 그런 거 보고하라고. 안 하면 훈련 때 죽여버리겠다고. 박지훈은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뿌리가 썩어가는데 거름 줄 때가 됐다. 이것이 썩은 뿌리였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말 안 했지. 내가 날 구해줬는데. 그래서 나 오늘 야간 훈련 때 찍혔다. 최강일은 바지 밑단을 살짝 걷어 올렸다. 정강이 부근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다. 야간 장애물 훈련 때 황 하사가 일부러 조명 꺼진 곳으로 날 유도했어. 그리고 발을 걸었다.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못하게 군홧발로 밟았어. 박지훈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이 미친 새끼가. 쉿. 지훈아. 제발. 너까지 나서지 마. 저 새끼 또라이라 너 건들면 진짜 무슨 짓 할지 몰라. 너 특별하잖아. 그냥 모른 척 해줘. 제발. 박지훈은 주먹을 부르르 떨었다. 할아버지의 또 다른 말이 떠올랐다. 내 옆에 있는 동기들 잘 챙겨라. 혼자 잘난 놈은 100명을 이길 수 없지만 같이 가는 놈들은 1000명도 10,000명도 이길 수 있다. 나이팅게일은 박지훈을 보호했지만 그 보호막이 오히려 그의 동기를 향한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강일아. 의무실 가자. 지금 당장. 안 돼. 가면 황 하사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럼 그냥 냅둬. 내 다리가 부러져도. 바로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두 사람을 비췄다. 거기 두 놈 근무 시간에 뭐 하는 거야? 황 하사였다.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비릿한 미소를 머금고 천천히 걸어왔다. 어쭈? 최강일이. 내가 여기 왜 있어? 삼소대 놈이랑 붙어먹지 말랬지. 그리고 108번. 황 하사가 박지훈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넌 뺑 믿고 꺼드럭거리지 마. 여긴 군대야. 내 할아버지가 경운기를 몰고 오든 탱크를 몰고 오든 계급이 깡패라고. 알았냐? 박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최강일 훈련병 다리를 다치게 하셨습니까? 순간 복도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훈련병이 조교에게, 그것도 타 소대 조교에게 따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황 하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뭐라고 이 새끼가? 다리 다치게 했냐고 물었습니다. 이게 진짜 미쳤나? 황 하사의 주먹이 박지훈의 흉장을 향해 날아들었다. 황 하사, 뭐 하는 짓이야? 그 순간 복도 반대편에서 천성진 하사가 달려왔다. 그는 불침번 순찰 중이었다. 천 하사는 박지훈을 자기 뒤로 밀어넣고 황 하사와 대치했다. 지금 내 소대 훈련병한테 손대려고 했나? 아씨. 천 하사. 당신 훈련병이 지금 나한테 개겼다고. 다리 다치게 했냐고. 이게 훈련병이 조교한테 할 소리야? 그건 내가 교육시켜. 당신은 내 소대 훈련병한테 손댈 자격 없어. 돌아가. 하. 내 소대 훈련병? 아주 애지중지나셨네. 나이팅게일인가 뭔가 때문에 아주 유난을 떨어라. 그래, 내 놈들은 내 놈들끼리 잘해봐. 황 하사는 나이팅게일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크게 내뱉고는 분노에 찬 얼굴로 돌아섰다. 천 하사는 한숨을 깊게 내쉬고 지훈을 돌아봤다. 108번. 너 보통 깡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죄송할 짓 하지 마. 그리고 최강일 훈련병 다리 이리 내봐. 천 하사는 최강일의 멍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황 하사. 저 개새끼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어. 천 하사는 즉시 무전기를 들었다. 중대장님. 삼소대 조교 천성진 하사입니다. 긴급 상황 보고입니다. 지금 즉시 의무실과 헌병대 지원 바랍니다. 나이팅게일 프로젝트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썩은 뿌리를 건드리는 제초 작업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새벽 3시 30분. 상무대 신병교육대대 막사는 발칵 뒤집혔다. 중대장이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왔고 곧이어 의무병과 헌병대 초동 조치조까지 도착했다. 최강일 훈련병은 즉시 의무실로 후송되었다. 진단 결과는 단순 타박상이 아닌 정강이뼈 실금, 명백한 폭행의 증거였다. 박지훈 훈련병은 사건의 목격자이자 황 하사와의 직접적인 대치 당사자로서 중대장실에 불려갔다. 108번 훈련병. 똑똑히 말해.
황 하사가 최강일 훈련병을 구타한 게 사실인가? 중대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훈련병 폭행. 그것도 나이팅게일 대상자의 동기 훈련병을. 이건 단순 징계가 아니라 부대 해체 수준의 대형 사고였다. 박지훈은 망설였다. 최강일이 보복당할까봐 두려웠다. 사실대로 말해. 이건 명령이다. 야간 장애물 훈련 중 고의로 발을 걸었고 군홧발로 밟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복도에서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천성진 하사님이 막아주셨습니다. 이런 미친. 중대장은 즉시 대대장에게 유선 보고를 올렸다. 보고는 5분 만에 이진성 준장에게까지 도달했다. 황, 하, 사. 새벽 4시 교장 집무실에서 이진성 준장의 고함이 터져나왔다. 그는 당장 황병철 하사를 헌병대에 구속 수감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황 하사는 이미 막사에서 사라진 뒤였다. 뭐? 사라져? 타령이야. 그게 영창에 수감되었던 김민철 상병, 김영수 의원 아들입니다. 그자가 어젯밤 늦게 GOP로 이송되기 직전 황 하사와 잠시 면담을 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부관의 보고에 이 준장은 뒷목을 잡았다. 썩은 뿌리는 하나가 아니었다. 연결되어 있었다. 김 상병이 황 하사에게 무슨 말을 한 거지? 박지훈에 대해? 그 할아버지에 대해?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황 하사는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천 하사와의 대치 그리고 최강일의 부상이 헌병대로 넘어가는 순간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김 상병과의 면담을 통해 박지훈의 백이 단순한 경운기 백이 아니라 현역 준장조차 벌벌 떨게 만드는 박강철 중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동시에 비틀린 복수심에 불탔다. 시발. 어차피 좆된 거. 그 백 좋은 새끼도 한번 좆대 봐야지. 황 하사는 부대를 이탈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신병교육대대 무기고로 향했다. 그는 오늘 야간 사격 훈련의 탄약관리 부사관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는 규정을 어기고 K 소총 한정과 실탄 30발이 든 탄알집 하나를 몰래 빼돌렸다. 그리고 그는 박지훈 훈련병이 가장 두려워하는 훈련 각계전투 교장으로 숨어들었다. 날이 밝았다. 상무대는 황 하사 타령 및 총기 무단 이탈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비상이 걸렸다. 부대 전역에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었다. 하지만 이진성 준장은 이 사실을 훈련병들에게 공표할 수 없었다. 훈련병들이 동요하는 순간 부대 통제가 불가능해질 터였다. 특히 박지훈 훈련병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교장님, 박강철 장군님께 보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네 미쳤나? 지금 이 상황을 보고드리면 그분이 경운기가 아니라 장갑차를 몰고 오실 걸세. 어떻게든 우리 선에서 황 하사를 체포해야 해. 이 준장은 특임 대헌병대 전 병력을 풀어 상무대 전역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오늘 모든 훈련은 취소. 아니,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하면 훈련병들이 눈치챈다.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해. 다만 3소대, 박지훈 훈련병이 속한 3소대 훈련은 막산의 정신교육으로 대체해. 당장. 하지만 명령은 한 발 늦었다. 새벽부터 훈련 준비를 마친 3소대는 이미 천성진 하사의 인솔하에 각계전투 교장으로 이동한 뒤였다. 통신 두절 지역이라 무전도 닿지 않았다. 각계전투 교장. 각종 장애물과 참호, 철조망이 얽혀있는 넓은 야산이었다. 자, 오늘은 각계전투 훈련이다. 포복. 천 하사가 훈련병들을 정렬시키고 훈련을 시작하려던 찰나. 천성진 하사.
그의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중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삼소대, 당장 훈련 중지. 전원 막사로 복귀시켜. 지금 당장. 황 하사가. 그 순간이었다. 탕. 적막한 교장에 훈련용 공포탄이 아닌 명백한 실탄 발사음이 울려 퍼졌다. 크억. 천성진 하사의 무전기가 박살나며 그의 어깨에서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훈련병들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천 하사는 쓰러지면서 박지훈을 향해 절규했다. 박지훈, 피해. 황 하사다. 너 노리고 왔어. 흩어져. 다들 흩어져. 탕, 탕. 두 발의 총성이 더 울렸고 훈련병들 발치에 흙먼지가 튀었다. 언덕 위 참호 속에서 황 하사가 광기 어린 얼굴로 소총을 겨누고 있었다. 박지훈, 이 개새끼야. 너 때문에 내 인생 끝났어. 너도 같이 가자. 내 놈 할아버지가 중장이든 대장이든 여기선 내가 왕이야. 훈련병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박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나 때문에. 천하사님이? 도망쳐. 이 멍청한 놈아. 천하사가 피를 흘리면서도 고함을 질렀다. 박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할아버지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부러지지 말고 휘어질 줄 알면 된다. 대나무처럼. 하지만 지금은 휘어지면 모두가 죽는다. 부러져야 할 때인가? 아니었다. 할아버지는 부러지지 말라고 하셨다. 전쟁 나면 내 등 뒤를 맡길 녀석들이다. 같이 가야 한다. 박지훈은 흩어지는 동기들을 향해 소리쳤다. 다들 엎드려. 참으로 들어가. 움직이지 마. 그는 훈련용 K 소총 공포탄만 지급된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피를 흘리는 천하사를 부축하려 그에게 달려갔다. 탕! 총알이 박지훈의 헬멧을 스치고 지나갔다. 섬광과 함께 헬멧이 벗겨지고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하하! 맞을 뻔했네, 개새끼야. 황 하사가 조준경을 다시 고쳐 잡았다. 박지훈은 깨달았다. 자신이 도망가면 황 하사는 다른 동기들을 쏠 것이다. 자신은 미끼였다. 그는 천하사를 끌어안고 참으로 몸을 굴렸다. 108번. 너 미쳤어. 왜 안 도망가? 천하사가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교님. 조교님도 제 동기입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박지훈은 천하사의 어깨를 전투복 상의로 찢어 지혈했다. 그리고 자신의 훈련용 소총을 확인했다. 공포탄 탄알집뿐이었다. 젠장. 젠장. 그때 천하사가 자신의 허리춤에서 권총을 빼내 지훈에게 건넸다. 조교들은 실탄이 든 KO 권총을 휴대하고 있었다. 잡아. 박지훈 훈련병. 난 틀렸어. 내가 막아. 조교님. 군인이다. 넌 할 수 있어. 내 할아버지. 피다. 천하사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박지훈은 차갑고 묵직한 권총을 손에 쥐었다. 그는 평생 총이라고는 훈련소에서 쏴본 게 전부인 20살 청년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70 노인 박강철의 눈빛을 닮아가고 있었다. 탕, 탕, 탕. 황 하사는 참호에 숨은 박지훈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아댔다. 흙먼지가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훈련병들은 멀리서 비명만 지를 뿐 아무도 접근하지 못했다. 기어나와 박지훈. 안 나오면 내 놈 동기들부터 쏜다. 저기 저놈부터. 황 하사가 가장 가까운 곳에 엎드려 있던 훈련병에게 총구를 돌렸다. 안 돼. 박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황 하사가 방아쇠를 당겼다. 탕!
크. 총알은 박지훈의 왼쪽 팔뚝을 스쳤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에 이가 갈렸다. 젠장. 이대로는 다 죽는다. 박지훈은 KO 권총의 슬라이드를 당겨 장전했다. 묵직한 금속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이상하게도 극도의 공포 속에서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다. 어릴 적 할아버지와 함께 깊은 산 속에서 멧돼지를 사냥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지훈아, 짐승을 쏠 땐 심장을 노리면 안 된다. 심장은 뛰고 있어서 맞추기 어렵다. 숨을 봐라.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찰나의 순간, 짐승이 숨을 멈추는 그 순간을 노려야 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농사꾼 할아버지의 가르침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섬뜩하고 너무도 정확한 가르침이었다. 박지훈은 참호 밖으로 전투모를 살짝 내밀었다. 탕! 황 하사가 전투모를 맞췄다. 속았다 이 새끼야. 황 하사가 다시 장전하기 위해 잠시 자세를 고쳐잡는 그 찰나. 박지훈은 황 하사의 호흡을 읽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간다. 지금. 박지훈은 참호 위로 몸을 일으켜 세우며 두 손으로 권총을 파지하고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탕! 권총 소리가 교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황 하사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의 K 소총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의 오른쪽 어깨, 정확히는 쇄골 아랫부분에서 피가 터져나왔다. 심장을 노리지 않았지만 총을 쥘 수 있는 팔의 기능을 완벽하게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한 발이었다. 아! 황 하사는 어깨를 움켜쥐고 참호 속으로 쓰러졌다. 정적이 흘렀다. 박지훈은 팔의 고통도 잊은 채 그 자리에 서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총구를 내려다보았다. 자신이 사람을 쐈다. 그때 저 멀리서 수십 명의 헌병 특임대 병력과 이진성 준장이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전원 진입. 황 하사 생포. 의무병은 천하사와 박지훈 훈련병에게 가. 이진성 준장은 이마에 피를 흘리고 팔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쓰러진 천하사를 지키듯 총을 쥐고 서 있는 박지훈 훈련병의 모습을 보고 망연자실했다. 저 눈빛. 저건 훈련병의 눈이 아니야. 그것은 젊은 시절 그가 보았던 검은 베레모의 호랑이 박강철의 눈빛과 정확히 일치했다. 같은 시각. 전라북도 무주. 박강철은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들으며 툇마루에 앉아 있었다. 전남 장성 모 군부대에서 총기 사고 발생. 훈련 중 오발탄으로 추정. 그는 말없이 담뱃대에 불을 붙였다. 그의 이지 폴더폰이 울렸다. 민태룡이었다. 밖에. 박장군. 자네. 설마. 자네 손자. 자네. 처음부터 이걸 노린 겐가? 자네 손자를 미끼로. 상무대의 썩은 뿌리를 뽑아내려고. 제정신인가? 손자 놈을 사지로 몰아넣어? 민태룡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박강철은 깊게 연기를 내뿜었다. 민장군. 농부가 밭에 잡초가 무성하면 어찌하는지 아나? 가장 튼튼한 모종 하나를 골라 그놈 주변의 잡초를 먼저 싹 뽑아버린다네. 그래야 그놈이 뿌리를 깊게 내리고 다른 모종들도 그놈을 따라 튼튼하게 자라거든. 자네 손자를 제물로 썼단 말인가? 제물이 아니야. 박강철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시험이었지. 그놈이 내 핏줄이 맞는지. 썩은 흙 속에서도 부러지지 않고 뿌리를 내릴 대나무인지. 그리고 그놈은 증명했어. 이 늙은이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박강철은 전화를 끊었다. 그는 자신의 흙 묻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은 수십 년 전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한 저격을 했던 신의 손이었다.
그 기억이, 그 감각이 손자의 피 속에 그대로 흐르고 있었다. 상무대 병원. 이진성 준장은 응급수술을 마친 박지훈 훈련병의 병실을 찾았다. 괜찮나? 예, 괜찮습니다. 천하사님은 괜찮으십니까? 위험했지만 고비는 넘겼다. 내가 지혈을 잘했어. 이 준장은 침대 옆에 섰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너, 도대체, 총은 어떻게 쏜 거냐? 훈련소에서 배운 솜씨가 아니야. 황 하사의 어깨를 정확히. 내가 노린 건가? 박지훈은 할아버지와의 멧돼지 사냥을 떠올렸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냥 운이 좋았습니다. 이진성 준장은 쓴웃음을 지었다. 운이라. 그래, 운이라고 치자. 그는 병실을 나가기 전 박지훈에게 말했다. 박지훈 훈련병. 아니, 군인. 이 준장은 박지훈을 향해 거수 경례를 붙였다. 고맙다. 자네가 자네 동기들과 자네 조교와 이 부대 전체를 구했다. 박지훈은 얼떨결에 왼팔로 경례를 받았다. 그날 밤 박지훈은 꿈을 꾸었다. 할아버지가 경운기를 타고 안개 속을 달리는 꿈이었다. 경운기 뒤편 짐칸에는 썩은 잡초들이 가득 실려 있었다. 시간은 화약 냄새와 피 냄새를 머금고 더디게 흘러갔다. 상무대 육군보병학교는 그날의 총격 사건 이후 거대한 태풍의 눈 한가운데에 선 듯했다. 학교장 이진성 준장은 사태 수습을 위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육군본부 감찰부와 헌병대가 상주하며 부대 전체를 이잡듯 뒤집어 놓았다. 총기를 탈취해 동료 조교와 훈련병을 살해하려 한 황병철 하사는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군복을 벗는 것은 물론 살인 미수 및 초병 특수 상해 등 중범죄로 수십 년의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김민철 상병과의 접촉, 그리고 훈련병들에 대한 상습적인 가혹 행위와 금품 갈취 혐의까지 모두 자백했다. 썩은 뿌리는 생각보다 깊었다. 황 하사와 연루된 몇몇 부사관과 장교들이 줄줄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보직 해임되었다.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빽을 믿고 위병소에서 오만을 떨었던 김민철 상병은 황 하사에게 박지훈의 빽에 대한 정보를 흘려 결과적으로 총기 탈취 사건의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혐의까지 추가되었다. 그의 저녁은 요원해 보였다. 상무대는 말 그대로 걸음을 맞은 밭처럼 한번 뒤집혔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정화 작업 끝에 비로소 새로운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모든 폭풍의 중심에 있었던 박지훈 훈련병은 국군 장성병원 1인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헬멧에 스친 이마의 상처와 팔을 관통한 총상은 다행히 뼈와 신경을 비껴갔다. 그가 병실에서 눈을 뜬 지 사흘째 되던 날 첫 방문객이 찾아왔다. 몸, 괜찮나? 어깨에 붕대를 감고 왼팔을 고정한 천성진 하사였다. 독사라 불리던 날카로운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헬쑥하지만 어딘가 편안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조교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앉아. 108번. 넌 환자다. 천하사는 지훈의 침대 옆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너, 나한테 조교님도 제 동기입니다라고 했지. 죄송합니다.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아니. 천하사가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말, 고마웠다. 내가 조교가 된 이후로 훈련병을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굴복시켜야 할 대상으로만 봤던 것 같다. 황 하사 같은 놈이 날뛰는 걸 알면서도 내 소대만 아니면 된다고. 외면했지. 부끄럽다. 그런데 넌 훈련병인데도 도망치지 않았어. 날 구했고 내 동기들을 구했다. 내가 진짜 군인이었다. 천하사는 붕대를 감지하는 오른손으로 지훈의 어깨를 툭툭 쳤다.
고맙다 박지훈 훈련병. 내가 날 살렸고 이 부대를 살렸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올랐다. 지훈은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날 오후 이진성 준장이 정복 차림으로 병실을 찾았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박지훈 훈련병. 충성. 교장님. 지훈이 황급히 일어나려 하자 이 준장이 손으로 제지했다. 편히 있게. 자네는 영웅 대접을 받아 마땅해. 자네 덕분에 우리 부대의 암덩어리를 도려낼 수 있었네. 이 준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자네, 할아버님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나? 예? 저희 할아버지는 그냥 무주에서 평생 농사만. 박강철. 이 준장이 낮은 목소리로 그 이름을 불렀다. 자네 할아버님의 함자 맞지? 그분은 그냥 농부가 아닐세. 이진성 준장은 서류 봉투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검은 베레모를 쓴 수십 명의 특전사 대원들 한가운데 유독 형형한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한 중년 장교. 지금보다 수십 년은 젊었지만 그 묵직한 존재감은 틀림없는 지훈의 할아버지였다. 이분은 대한민국 707 특수임무단 검은 베레모의 창설 멤버이자 전설적인 지휘관이셨다. 수많은 비밀 작전을 승리로 이끄셨고 육군 중장으로 예편하셨지. 내가 임관하기도 전부터 군에 살아있는 신하로 불리던 분이야. 박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경운기. 흙 묻은 손. 쉰 목소리의 할아버지가 별 3개 중장이라고. 그럴 리가. 할아버지는 자네가 어릴 적 멧돼지 사냥 갔던 이야기 혹시 기억나나? 예? 아, 예. 어떻게? 그때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던가. 심장을 쏘지 말고 숨이 멎는 찰나를 노려라. 그건 농부가 멧돼지를 잡는 기술이 아니야. 대한민국 최고의 저격수가 적을 상대하는 기술일세. 박지훈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황하사를 쏘았던 그 찰나. 뇌리에 스쳤던 그 기억. 그것은 사냥의 기억이 아니라 살인의 기술이었단 말인가. 왜 저에게 그런 걸. 자네 할아버님은 자네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후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무주로 들어가셨네. 오직 자네 하나를 군인이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자신의 과거를 모두 봉인하신 게지. 이 준장은 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런데 자네가 이곳 상무대로 입대를 했어. 당신이 평생을 바쳤던 그 군대로. 그분은 시험하고 싶으셨던 게야. 시험 말입니까? 그래. 자네가 그리고 이 군대가 여전히 뿌리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겉만 번지르르하게 잎사귀만 남았는지.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가장 빛나는 훈장 계급장이 아니라 당신의 현재인 경운기를 타고 오신 걸세. 그 경운기 앞에서 우리 부대는 자네 동기 김 상병는 그분께 똥차라며 모욕을 줬지. 뿌리가 썩어 있음을 증명해버린 게야. 박지훈은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위병소에서의 소동, 중대장의 이상한 태도, 나이팅게일이라는 작전명, 그리고 황하사의 폭주. 이 모든 것이 할아버지가 던진 경운기라는 작은 돌멩이 하나에서 시작된 거대한 파문이었다. 할아버지는 절 믿기로. 믿기가 아닐세. 이 준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분은 자네를 믿으신 게지. 자네가 썩은 흙 속에서도 부러지지 않고 싹을 틔울 대나무라는 것을. 그리고 자네는 그걸 증명해냈어. 자네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훌륭한 방식으로. 이 준장은 지훈을 향해 거수 경례를 붙였다. 박지훈 훈련병.
자네는 자네 할아버지의 가장 큰 자랑이다. 몇 주가 흘렀다. 박지훈과 천성진 하사, 최강일 훈련병은 모두 무사히 회복하여 부대로 복귀했다. 상무대 육군보병학교 신병교육 수료식 날. 연병장에는 수백 명의 훈련병들이 부모님과 친지들의 축하를 받으며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수료생 중 특무 공로자 표창, 훈련병, 아니 이병 박지훈. 단상에서 이진성 준장이 직접 지훈의 이름을 호명했다. 지훈이 단상으로 올라가자 모든 훈련병과 가족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이병 박지훈은 투철한 군인 정신과 희생 정신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동료와 지휘관의 생명을 구하고 부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으므로 이에 표창함. 이 준장은 지훈에게 훈장과 표창장을 수여하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축하하네. 자네 할아버님께 내 안부도 전해주게. 지훈은 벅찬 가슴으로 단상에서 내려왔다. 삼소대 동기들이 그를 둘러싸고 행가래를 쳤다. 박지훈, 박지훈, 박지훈. 최강일 이병이 눈물을 글썽이며 지훈을 껴안았다. 지훈아,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나 진짜 됐다 임마. 이제 시작이다. 자대 가서도 잘해라. 천성진 하사가 팔짱을 낀 채 흐뭇한 미소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료식이 끝나고 훈련병들은 꿀맛 같은 외출을 위해 썰물처럼 위병소 밖으로 빠져나갔다. 지훈도 부모님을 대신할 유일한 가족 할아버지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수많은 인파 속에도 밀진 모자를 쓴 익숙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안 오셨나? 서운함이 밀려왔다.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된 지금 그를 마주할 자신이 없기도 했지만 그래도 뵙고 싶었다. 그는 무거운 배낭을 메고 터덜터덜 위병소를 통과했다. 자신을 모욕했던 김상병도 자신을 죽이려 했던 황하사도 사라진 위병소. 새로운 근무자들이 늠름하게 경례를 붙였다. 충성, 수료를 축하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지훈이 위병소를 막 지나쳤을 때였다. 저 멀리 몇 주 전 그날과 똑같은 자리. 커다란 느티나무 그늘 아래 너무나도 익숙한 파란색 경운기 한 대가 서 있었다.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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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낮고 규칙적인 엔진 소리가 지훈의 심장을 울렸다. 경운기 운전석에는 밀진 모자를 쓴 할아버지가 담뱃대에 불을 붙이며 앉아 계셨다. 박지훈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수많은 감정이 밀려왔다. 원망, 그리움, 경외감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깊이의 사랑. 그는 배낭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할아버지에게로, 자신의 전설에게로 걸어갔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밭일로 그을린 얼굴에 깊은 주름을 만들며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박지훈은 경운기 앞에 섰다. 그는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대신 군에서 배운 가장 완벽하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차렷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자신의 군 생활을 통틀어 가장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이병, 박, 지훈, 금일 부로 신병 교육 수료를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충, 성. 박강철은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담뱃대를 내려놓고 경운기에서 천천히 내렸다. 그리고 흙과 기름때가 묻은 바위처럼 억센 두 손으로 자신의 손자를, 자신의 가장 훌륭한 모종을 힘껏 끌어안았다. 고생했다. 내 새끼. 쉰 목소리가 지훈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할아버지, 팔은 다 나았냐? 흉터가 남았구나. 할아버지가 지훈의 팔뚝에 남은 옅은 흉터를 거친 손가락으로 쓸었다.
박지우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웃었다.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밭에 잡초 뽑다가 생긴 상처입니다. 박강철의 눈이 순간 크게 뜨였다가 이내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한 미소로 바뀌었다. 그는 손자의 등을 세게 두드렸다. 그래. 맞다. 썩은 뿌리를 도려낸 자국이야. 밭을 지켜낸 아주 명예로운 흉터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저 멀리 위병소 근처에 서 있던 검은색 세단 안에서 이진성 준장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그 위대한 농부와 군인을 향해 조용히 경례를 올렸다. 할아버지, 이제 저 경운기 타고 무주까지 가시게요? 지훈이 눈물을 닦으며 묻자 박강철이 껄껄 웃었다. 이놈아, 늙은이 죽일 일 있냐? 저기, 교장이라는 친구가 차를 보냈더군. 가자. 밥 먹어야지. 집에 가면 밭일할 거 천지다. 박지훈이 웃으며 자신의 배낭을 경운기 짐칸에 싣고 할아버지를 부축했다. 두 사람이 검은 세단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파란색 경운기는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 조용히 느티나무 그늘 아래 서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똥차가 아니었다. 그것은 겉모습에 속지 말라는 준엄한 가르침이자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명예를 실천한 한 노병의 상징이었다. 박지훈은 깨달았다. 군복이나 계급장이 군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흙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더라도 지켜야 할 것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뿌리가 진짜 군인을 만든다는 것을. 그날 상무대를 떠나는 전설적인 검은 베레모와 그의 뒤를 이을 푸른 대나무의 등 뒤로 뜨거운 여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다.